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3일입니다. 역시 일요일에 찾아뵙습니다. 자, 풀스크린 놓고 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론을 조금 짧게 하고 실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겠습니다. 요약부터 가면요. 역시 미국 7월 달 재정 적자가 나왔는데 걔들 예상대로 1.4 트릴리언이 유지가 되려면 0달러를 냈어야 되는데 그거는커녕 그리고 자기들이 예상했던 마켓에서 예상했던 109빌리언은커녕 그 예상치의 2배가 넘는 221빌리언이 났습니다. 적자가. 제가 보기에는 GDP 대비 두 자릿수 적자를 향해서 진행 중이고 8월하고 9월 적자 폭을 봐야 되는데 왕창 늘어나면은 정말 10% 재정 적자를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그 엄청난 재정 적자에 힘입어서 버티고는 있지만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크레딧 카드 밸런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거 보면 상황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우선 저는 세 번째로 실전 단계에서 다우를 먼저 숏을 들어갔어요. 35,300에. 예, 이걸 먼저 들어간지 말씀드리고, 나스닥은 15,888에 그냥 숏 주문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15,666까지 낮출까 생각을 해봤는데, 666이나 888이나 아마 오를 것 같으면 어차피 오를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근데 다우를 먼저 들어갔어요. 다우 먼저 왜 들어갔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다음 주 정도면 나오겠지만 이 브릭스 화폐가 완전히 근본위제가 아닐 거라는 그 견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20%, 40% 백킹하는 그런 근본위제가 아니라 예전에 그 IMF에서 SDR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카지노 칩에 비유해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전쟁 시작한 다음에 금에다 연동한 환율 자체를 연동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브릭스 화폐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론장기 보면은 7월달 미 재정 적자 진짜 나왔는데 이 마켓 예상을 보면은 109빌리언이었어요. 예상치가.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크게 틀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221빌리언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21빌리언이 나왔고 7월 달에만 보면은 2배가 나왔으니까 전문가분들도 이거를 충분히 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상치도 사실 더 훨씬 높게 나와야 비슷하게 근접하게 가야지 되는데 그 예상치를 확 뛰어넘어 버리게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많이 적자를 내고 있다. 돈을 풀고 있다. 이러는 거고 이 여기서 빨간색 박스는 뭐냐면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회계연도 2021에서 22년 9월 30일까지 그때의 첫 10개월 적자를 보면은 726빌리언이었는데 올해 회계연도의 첫 10개월 적자를 보면은 1.6 트릴리언이죠. 이게 이 숫자예요. 1.6.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year on year 봤을 때 222% 증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서 두 자리 적자가 된다, 두 자릿수 적자가 나온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위기가 터지냐, 침체 오냐, 뭐 리먼 백배 터지냐 이러는데 터집니다. 이거 안 터질 수가 없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파월 아저씨도 인정은 안 하지만 이게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터져야지만 확실히 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사람들이 직장 잃고 가격 떨어지고 하면서 인플레가 잡히니까 코인플레이션 아직도 4.7 나왔나요? 예, 아직도 높은 편이니까 그거 잡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고 진짜 문제는 그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떡할 거냐. 인플레이션은 잡힐 줄 알고 침체 오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그때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캐망하는 거겠죠. 3%대 적자 있죠. 아마 한국이 3%인 걸로 알고 있는데 3.5%. 근데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이게 무슨 특례론, 무슨 론, 구제금융 이것저것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그걸 끝나고 나면은 3% 유지가 될지 3%가 넘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한국도 만약에 10% 이상의 적자를 낸다. 10%에 가깝게 적자를 낸다 이래버리면 한국도 3% 4%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뭐 정부들이 뭐 이렇게 돈 부양하고 막아주고 부동산 값 안 떨어지게 하고 역전세난 론 내주고 쓰레기 담보 다 받아가지고 비은행권까지 서포트하고 다 잘못되긴 했는데 미국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잘못은 하고 있지만 미국만큼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만큼 못하겠죠. 우린 그만큼 더 원화 환율에 더 민감하니까.
근데 하여튼 한국도 만약에 한다면 8%, 9%, 10%를 때린다면 적자를 우리도 성장할 수 있어요. 3%, 4%. 그만큼 무서운 돈을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자, 설마긴 한데 이 미국 부채 문제 자체가 리먼 100배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불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 이게 2주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차트고요. 거기서 지금 이게 6월 달 숫자였고 7월 달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1.6 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수평으로 가는 거는 끝났고 이런 이는 이제 안 생기는 거고 우리가 보면은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20년하고 21년 코로나 때니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때보다도 이 하늘색 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늘색 선이 이게 지금 작년이었으니까 2022년 7월에서 9월 달 거였으니까 올라가는 이 각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여차하면은 2.5 트릴리언 간다고 하면은 2.6가 딱 10%니까 2.6 트릴리언이 26 트릴리언 GDP 생각했을 때 딱 그만큼 오른다고 보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8월, 9월에 큰일이 안 터진다는 전제하에 지금 하는 대로만 그냥 가도 지금 쓰고 있는 그 윤곽으로만 계속 써도 2.4, 2.5, 2.6 가지 않을까 싶어요. 8%, 9%, 10%. 그리고 이제 매달치 지난 22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플러스로 갈 수는 당연히 없고 여기서 이제 얼만큼 커지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딪히고 있는 힘이 역시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죠. 뭐하고 부딪히냐? 정부에서 내고 있는 재정 적자 힘하고 서민들이 돈 못 쓰고 서민들 주머니에 그게 다 재정 적자에 힘입어 크게 돈을 풀고는 있지만 그게 다 서민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 정부에서 푸는 돈이 이겨가지고 침체 없이 주식시장 계속 뿡뿡 오를 거냐? 아니면 버튼 50%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 퍼버티 클래스에 있는 서민들이 주머니가 팍팍해지고 돈이 없으면서 그 사람들의 펀더멘털이 약해지면서 경기를 끌어내릴 거냐. 그 두 가지가 문제겠죠, 결국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재정적자 돈 풀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 이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 요때 이제 뭐 돈을 많이 쓰지도 못했고 정부에서 갖다 찔러 넣어준 돈도 많고 하니까 그때 많이 떨어졌다고 0.8 트릴리언 밑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쭉쭉쭉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간혹 보면은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면은 소비자 심리가 좋아져서 카드를 많이 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꼭 써야 되는 돈이 내가 없다 보니까 학생 융자 론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융자 론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내가 만약에 주머니 사정이 괜찮고 심리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돈을 내면 카드를 쓰면 빨리 갚아야겠죠. 밸런스를 빨리 갚아야지 누가 1년에 23%씩 되는 금리를 내가면서 카드 빚을 계속 늘리겠어요. 그리고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다음 장 제가 잠깐 보면 이 지금 연체율이거든요. 이게 크레딧 카드 론스 올 커머셜 뱅크인데 이때 최저점 찍고 아무도 안 쓰고 그때 돈 많이 풀어줬으니까 이때 저점 찍고 나서 이 오르는 추세를 보면 아직은 2.4, 2.5%니까 막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올라가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던 거하고 얘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차이 나는 게. 서민들의 삶은 지금 팍팍해지고 크레딧 카드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니까 펀더멘털은 약한데 정부에서 푸는 돈이 뭐 고용주들 큰 회사들 주머니에 막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투자자들한테 있는 돈은 뭐 큰 회사들한테 맥니피센트 세븐이 됐건 뭐건 글로 몰리니까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큰 재정적자를 힘입어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정말 서민층이 흔들리면서 회사의 어닝스가 약해지면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회사의 어닝스가 약해지면서 그게 주식값을 결국 떨어뜨릴 거냐 낮출 거냐 이거죠. 거기다가 더 지금 서민들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2023년 9월 달부터 스튜던트 론 리페이먼트가 학생 융자 지불 의무가 재개를 하는 거죠.
이게 다행히 그나마 바이든, 정신 나간 바이든이 이것까지 해주려고 그랬는데 공화당에서 막는 바람에 그나마 도덕적 해이를 좀 덜 심하게 만든, 그렇죠? 네가 빌려간 학생 융자금은 네가 갚으세요. 이거를 forgive하고 학생 융자를 내지 않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도 융자 받아서 공부하고 다 피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다 돈 하나 다 갚았지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걸 빌린 돈을 탕감을 해주고 뭐 이걸 한다는 게. 하여튼 어쨌든 이거를 9월 10월부터 다시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discretionary spending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니까 펀더멘털은 계속 약해지고 서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10% 내년에 10% 12% 14% 계속 올릴 거냐. 어디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설마 그게 리먼 백배의 시작이 될 거냐. 두고 봐야겠죠. 그럼 좀 어마무시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두 가지 힘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요게 이제 실전 단계로 바로 갈게요. 오늘은 실전 단계로 빨리 갈게요. 왜냐면 그쪽에도 할 얘기가 많고 그게 좀 더 중요하니까. It's a nice segue. 재정 적자의 힘으로 기업 실적이 오르는 게 강할지 아니면 소비 심리가 드디어 위축이 되면서 카드빚도 늘어나고 학생 융자 돈도 내야 되고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이게 기업 이익에 타격을 주면서 떨어질지. 지금 이 순간까지는 오늘날까지 다우를 보면은 아직은 재정 적자 힘이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3월, 4월에 패드 푸시 작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재정 적자로 쏟아져 나오는 돈, GDP 올라가는 거, 야 상황 좋다, 침체 없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주식시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얼마나 더 오를 거냐 그 시점인데 제가 다우를 그냥 숏을 쳤어요. 뭐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 같아서. 자, 한동안 재정 적자 힘이 이길 듯. 그럼 이게 계속 주식시장 투자에 특히 다우에 반영이 될까? 그러긴 힘들 것 같은데. 자, 우선 자세한 그 숫자를 보기 전에 MD 상황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일주일 동안 자, 무디스가 은행 다운그레이드 화요일 날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악재니까 뭐 악재에 따라서 뭐 떨어졌다가 뭐 살짝 다시 오르기도 했어요. 크게 떨어진 건 아닌데 MD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건 지금 나스닥 변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일 날은 뭐 그렇다 할 자료는 없었어요. 중국이 뭐 저 인플레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얘기 좀 있었는데 MD는 아니었는데 좀 떨어졌어요, 마켓이 화요일 날. 그렇죠? 제가 봤을 땐 큰 이유 없는데 떨어지는 거는 MD는 아니지만 몸살이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몸살이기인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저기 MD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죄송한데 지난 영상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 한 6, 7개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실전 단계 부분은 10분, 15분이니까 그 제가 MD에 대해서 MD가 뭔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주세요. 이걸 제가 매번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들으시는 10,000분, 15,000분들이 짜증내 하시니까 궁금하시면 전 영상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MD가 확실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8월 4일 금요일 날도 10년물 금리가 4.2에서 4.04였나? 16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확 떨어졌잖아요. 저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그때 MD 분위기였는데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때 MD 확실했고 목요일 날 또 나왔어요. 왜냐면 잘 부합했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렇게 헤드라인도 생각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고 뭐 코어도 크게 잡히진 않았지만 예상치보다 낮았고 주간 실업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높아졌으니까 전부 다 기준금리를 덜 올릴 요소들이었으니까 호재였는데 확 높아졌다가 제가 밤에 잘 때 높아지는 걸 보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게 균열이에요, 균열. MD. 이게 지금 심리가 변한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 날도 하나 나왔고 8월 10일이죠. 10일 목요일 날도 또 하나 나왔고 꺾이긴 꺾였어요, 지금 심리가. 제가 보기엔. 그리고 나서 이제 PPI 나왔던 거, PPI가 조금씩 높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기준금리 더 올릴 수 있고 이거는 악재가 되는 거고 어쨌든 떨어졌어요, 나스닥이. 그리고 뭐 소비자 심리 뭐 어떻게 이것저것 나왔는데 큰 뭐 영향 주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떨어졌고. 이때 CPI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왜 떨어지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풀 꺾였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다우를 숏을 때리냐 나스닥을 숏을 때리냐 고민을 좀 했는데 우선 이 차트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그리고 저는 늘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선물이에요, 다. 전부 선물. 네. 자꾸 이런 것도 헷갈려 하시는데 이것도 전 영상 보시면은 다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나스닥 2500 그냥 지표 말고 나스닥 100 선물 기준이고 다우는 그냥 다우 퓨처스 따라가는 거니까 30 똑같은 거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하고 나스닥 선물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거울이 있다 그러면 거의 뭐 늘 그래왔지만 거의 미러 이미지죠. 거울을 갖다 댄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나스닥하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역시 나스닥이 금리만 놓고 봐도 이 달러 인덱스나 금리만 놓고 봐도 다우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요. 10년짜리 금리를 보면 금요일 날 이렇게 올랐는데 나스닥은 역시 그러니까 떨어진 것 같고 다우는 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제가 나스닥을 더 트레이딩하는 걸 좋아하고 더 프레딕터블 하니까 예측하기가 좀 더 쉬워서 원래 다우는 잘 안 건드리는데 자, 금요일에 10년물 금리 올랐지만 잘 버티는 다우. 그러면 다우 상승하자. 자, 여긴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얘는 금리가 10년물이 올랐는데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다우는 좀 버텨줬다. 그럼 이 상황에서 더 다우가 오를 거냐 이거거든요. 나스닥은 지난 2주 동안 힘을 못 내고 떨어졌죠.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떨어졌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즉 MD 나왔고 나스닥이 하락하는 힘을 보이고 있고 다우는 버텨주는 힘을 보이면 지금 이 순간에 봐서는 사실 나스닥은 숏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숏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다우를 숏을 쳤다. 왜 그랬냐면요. 하나씩 보면 COT를 보면 중장기가 다우에서 빠지고 나스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35,300에 숏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35,000, 뭐 500, 600, 700 오르면은 오를 때마다 조금씩 숏을 더 늘릴 것 같거든요. 완전히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개를 숏을 치고 싶으면 제가 35,300에 다 10개를 절대 안 쳐요. 하나의 몰빵 잘 안 하고 조금씩 보면서 얘가 만약에 35,000,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뭐라고 너무 태클 걸지 마시고 제가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5,600이 되면은 그때 하나 더 뭐 35,600에서 뭐 하나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35,900 되면은 또 하나 더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그냥 더 맞는 것 같고 이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의 COT를 보면 여기 나스닥을 보세요. 이게 지난 2주 동안 지금 약세였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15,800인가 15,900 찍고 근데 지금 여기서 중장기가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다우는 여기서 지난주에 없어지더니 요번 주에 또 늘렸어요, 숏을.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렇게 롱 많이 치고 있고 이때 3월 달부터 SVB 난 다음에 신나게 올랐을 때 그때 계속해서 이렇게 롱 포진을 잡고 오픈 인트레스트도 초록색 선을 보면은 쭉쭉쭉 떨어졌지만 요땐 쭉쭉쭉 올라주던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오픈 인트레스트 꺾이고 숏으로 돌아섰잖아요. 이걸 보면 자 나스닥이 떨어질수록 다시 늘리고 있어요. 중장기가. 그리고 개미 형님들은 다시 숏을 시작했어요. 또. 제가 개미 형님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미 형님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장기가 숏을 하고 개미 형님이 중장기가 롱을 하고 개미 형님들이 숏을 했다는 거는 이 COT나 요 지금 흐름만 봐서는 나스닥이 아직도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그 힘이 남았다고 보여져요. 당연히 틀렸을 수 있죠, 제가. 그렇죠?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보면 아직 한 번 더 밀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제가 15,888을 잡고 그냥 안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다우는 간만에 중장기가 숏을 보였고 오히려 더 숏 포지션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 상황이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36,200이었죠. 36,200이었던 이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97%까지 와 있어요. 그럼 이 97%에서 더 크게 오르긴 힘들어 보일 것 같아요. 다우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인트레스트 떨어지고 있고 오픈 인트레스트 여기 3% 꺾여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내려가는 장에서 오프닝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한 번 변곡점이 올 거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우에서 중장기들이 숏을 이게 뺀다는 거, 롱을 빼고 숏까지 본다는 거는 더 밀어줄 사람이 없다는 소리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중장기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고 있는 거는 그만큼 밀어줄 사람이 없다고 보여져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전 단계는 거의 뭐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 영상에서 무당놀이라고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뭐 틀렸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지난 3년 플러스 최고점 대비 생각해보기 다음 장. 이거는 제가 다음 장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스닥이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이 M톱이 되지 않을까라고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그냥 피라미드 형국이에요. 그냥 다시 안 오르고 그냥 쭉 떨어지는 것 같은데 M톱 됩니까? 피라미드 톱으로 끝납니까? 이건 50대 50이고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누가 맞을지 모르니까 저는 전체적인 흐름은 예측이 가능하고 분위기 돌아가는 거, MD 찾기, COT 데이터 보고 센티먼트를 보면서 흐름까지는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중요한 엔트리 포인트하고 엑시트 포인트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정하셔야 되는 거죠. 댓글 보니까 15,820에 나 숏 들어갔는데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 계셨는데 축하드려요. 잘하신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 없으시면 좋겠는 게 나스닥도 물론 떨어질 거는 같은데 엔트리 포인트를 조금 높게 잡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트리 포인트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 제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줄 알고선 기다렸는데 안 올라오고 그냥 버스 떠나는 거죠. 쭉 14,500, 14,000 쭉 떨어지면은 버스 놓친 거죠. 뭐 어려워요. 좀 빨리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너무 빨리 들어갔다가 물릴 수 있고 그렇죠? 또 15,888 틀렸다 안 들어가냐 어쨌냐.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 보면은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어서 보는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제가 15,888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어쨌냐 저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포커스 했던 건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진 않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양대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군중 심리가 한풀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 그거를 지금 제가 타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2021년 말에 2022년 초에 고점이 나왔는데 그 고점 대비 100%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고점 대비 75, 80%였던 게 쭉쭉쭉 올라와서 1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으니까 풀린 돈 많고 유동성 많고 페드풋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100을 찍을지 105를 갈지 110까지 갈지를 몰랐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나 이때쯤 92%까지 오를 것 같아 라고 그냥 점 찍어 놓고 92% 됐을 때 숏을 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프런트 러닝을 하는 것보다는 한풀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잖아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거의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몇몇 분들이 이걸 잘 공감을 못 하셔서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들이 좀 약간 저를 이렇게 아리송하게 만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 주식 얘기하는 파트에서. 자, 그러면 왜 나스닥 아니고 다우에 숏을 먼저 들어갔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데, 이 이론이 맞다? 모르겠어요. 자, 제 감이니까 그냥 말씀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다우가 35,600까지 갔었고요. 얼마 전에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35,600까지. 현재 35,370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2022년 1월 달에 이때가 지금 36,200 최고점이라고 보면 얼마 전에 35,600 찍은 게 고점 대비 36,200 대비 98.3%까지 갔던 거고 거의 다 다시 왔어요. 지금 97.9%까지 이 상황에 와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 나스닥은 16,550인가 575였는데 550이라고 치고 2021년 말에 이거 찍은 건데 얼마 전에 이때 15,850까지 갔었죠. 그럼 16,550 고점 대비 96%까지 갔었고 지금 오늘날 8월 13일 날 이거 녹화할 때 15,100이 와 있으니까 91%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 나스닥을 보면은 고점 대비 96까지도 갈 수 있었구나 얘들이 힘을 내서. 근데 90일까지 떨어진 거고 보면은 다우는 최고점 대비 98.3, 나스닥은 96%까지 갔으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5월에서 6월 달에 베어스턴 인수되고 난 다음에 JP모건한테 S&P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92%까지 올랐다가 풍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2008년이죠. 2009년이 아니라 2008년 9월에 리먼이 났으니까. 고점 대비 92%까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게 100%를 넘을라나 말라나 그걸 관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까지 쭉쭉 올랐던 거는 코로나 돈 풀고 제로금리에서 미처 정신 나가가지고 그냥 오른 거니까. 그리고 나서 금리 올리기 시작하고 QT 한다 그러면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올라가는 힘이 0% 금리 플러스 QE 0% 금리 플러스 QE 했을 때만큼이나 이게 얼만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게 관점이었잖아요. 이게 관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에 고점 대비, 아니 뭐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관건이었기 때문에 전 거 대비 100%를 넘느냐 마느냐. 근데 다우하고 나스닥을 봤을 때 100%를 못 넘을 것 같아요. 넘더라도 살짝 넘고 흐지부지해지든가 힘이 떨어지든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지금 힘을 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MD 나오는 거 하나. 제가 계속해서 MD 보잖아요. MD 찾는 거 하나. 심리를 반영하니까. 이렇게 굿뉴스가 나왔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불안하니까 빼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가 이 COT를 보면 중장기들하고 지금 이 하는 행보? 이 사람들이 가는 행보를 봤을 때 큰 손들이니까 큰 손들이 넣고 지금 들어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다우에서 빠지는 분위기 봤을 때 이런 거 그런 걸 밀어봤을 때 자 여기서 MD 연달아 나오고 양대 군중심리 한풀 꺾였고 고점 대비 97에서 98%가 한계가 아닐까라는 그냥 생각에 다우가 오히려 거의 한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다우에서 중장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도 제 생각에 COT 말하는 거예요. 이거 COT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우가 계속 오르면 숏 포지션 늘리기 결국 100%에서 로우 포지션. 그러니까는 100%까지 간다 그러면 이 0%의 QE를 미친 듯이 해서 올랐던 36,200까지 만약에 가서 근접해서 거기를 간다 그러면 이건 뭐죠 이게? 로우 피직스. 그러니까 우리 중력이 있으니까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처럼 뭐든지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그게 결국은 작용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원래 제가 가격 보고서 뭐 결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 가격만 보고서는 절대 그냥 무심코 36,200이니까 이거 이상 못 넘을 거야. 아니면은 34,000 이상 못 갈 거야. 전 고점 대비 80% 이상 못 넘을 거야. 이렇게 제가 지금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한풀 꺾인 것 같고 큰 손들이 투자하는 거, 피처스를 그 선물을 사는 그 추세를 봤을 때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한 발 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변곡점이 온 것 같고 다우가 더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먼저 숏을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틀려서 만약에 계속해서 고점 대비 99, 100, 101% 올라가면서 그냥 하나씩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숏 포지션을. 이 상황에선. 나스닥은 지금 급 쫄아가지고 91%까지 밀렸죠. 15,100까지 갔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15,100 정도로 가 있는데 그냥 이거 진짜 100% 감이에요. 답이 없어요. 왠지 그냥 다음 주쯤 만약에 잠잠해지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고 15,888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인데 물론 다우하고 나스닥이 같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다우는 숏을 쳐놓고 나스닥이 오르길 바라고 있는 거냐? 제가 생각해도 그게 조금 그 어폐가 있거든요. 네, 보통 오르면 당연히 같이 오르니까 비슷하게 오르니까 S&P는 중간에 껴있으니까 다우하고 나스닥이 오른 거에 절반 정도 이렇게 평균값을 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오르더라도 다우가 하나 오르면 나스닥이 둘, 셋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런 느낌. 원래 보통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요즘 상황에선. 네, 그래서 좀 약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다우를 지금 97.9, 97, 98%와 있는데 숏을 안 치고 싶지는 않고 숏을 꼭 치고 싶기는 한데 나스닥은 왠지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은 약간 그러한 다른 느낌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한 주였어요. 이번 주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쨌든 하여튼 중장기가 다시 롱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나스닥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중장기가 다시 이렇게 롱으로 밀어붙이는 게
마음에 좀 걸리고, 뭐 여기서 나스닥에서 뭘 더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롱을 늘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올해 경기 침체 없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으로 간다 그러면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베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다우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나스닥으로 옮겨서 먹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자, 여기서 피라미드 톱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밑으로 쭉 떨어지면은 미리 쇼쳐 놓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잘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고점 대비 100%를 못 넘던가 넘어도 잠깐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숏 해놓고 나서 버텨볼 만한 수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좋다 그러면 엑시트는 언제 하냐. 뭐 5% 먹을 거냐, 10% 먹을 거냐, 15% 먹을 거냐, 그건데 그거는 이것도 뭐 상황 따라 달라지겠죠. 저도 보통 짧게는 뭐 2주, 한 달 들고 있는 포지션도 있고, 오래 걸릴 때는 3개월, 6개월 들고 있어야 되는 포지션도 있으니까, 돈을 얼만큼 잃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자세한 거는 우선 하락이 시작한 다음에, 우리가 숏 포지션을 제가 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전 단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답이 없고, 저도 무수히 많이 틀리기 때문에 돈 많이 잃고 많이 틀리고 많이 열받고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 라는 약간 요행을 바라고 그냥 하는 거니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르시겠어요? 저라고 다르겠어요? 다 요행을 바라고 어차피 흘러가는 분위기를 기다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S&P는 별로 그닥 그럴싸할 게 없었어요. 그냥 약간 롱 포지션만 낮추는 거고, 러셀도 그렇다 할 분위기 없었고, 달러 인덱스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낮아져 있고, 그냥 5.5% 이상 금리 안 올릴 거라고 베팅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안 올리고, 만약에 한다면은 낮아질 일만 남았다, 단기 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베팅이 크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ETF를 단기는 샀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금리가 만약에 한 번 더 올려도 5.75 정도 올리고, 아니면 안 올리든가, 지금 상황 봐서는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5.25에서 안 올렸다, 5.5에서 안 올린다, 5% 이상 넘어가고 나면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높냐 낮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5% 넘은 상황에선. 그러니까는 5.5로 가지고 가도 부러뜨릴 수 있는 건 충분히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달러 인덱스 보면은 더 지금 달러가 이제 앞으로 약세가 될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뭐 하여튼 강하게 나왔으니까. 자, 이 브릭스 화폐는 보면은 이게 지금 한 3분 정도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 골드 베킹이 들어간 상황에서 화폐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가 IMF 그 SDR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전에. 만약에 SDR이라는 거는 이제 Special Drawing Right 해가지고 IMF에서 카지노에서, IMF가 카지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카지노 칩을 만들어서 뿌리잖아요. 그런 걸 플레이어들이 잡고서는 카지노로 게임을 하듯이, 그 칩으로 게임을 하듯이, IMF에서 SDR이 나오면 그 나라별로 경제 규모 뭐 이렇게 컨트리뷰션 한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SDR이 나가면 독일이 만약에 베트남에서 쌀을 사야겠다 그러면 독일이 베트남한테 그 SDR을 주면, SDR을 받은 베트남이 그걸 가지고 뭐 사우디한테 준 다음에 원유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달러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거랑 비슷한데, SDR이라는 걸 가지고 쓰는 거고. 이게 장점은 독일이 만약에 뭐 베트남이 독일에서 물건을 사갈 때 그 베트남이스 돈을 받고서는 사는 것보다, 이 독일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좋지 않은 니네 베트남 나라 돈을 내가 받는 것보다는 달러 없으면은 SDR을 내놔. 그럼 그 SDR을 가지고 내가 사우디한테 가서 원유를 사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 가격이 문제인데, 그러면 브릭스 커런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화폐가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환율이. 제가 요 전전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러시아 연동했다 그랬잖아요, 금으로. 제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게스프롬에서 원유를 사고 싶으면, 예전 같으면은 달러를 주면 게스프롬이 저한테 오일을 주고 달러를 받아가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미국이 자기네 못 쓰게 하니까, 달러 못 쓰게 하고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열받으니까 한 게, 달러 가져오지 말고 금 가져와. 그쵸? 금 가지고 오면은
내가 루블 줄게. 그럼 이 루블 가지고서는 너 가스프롬한테 가서 내고 원유 사가세요. 원유통. 원유 사가세요. 기름 사가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거를 백킹을 하는 게 아니라 얘들 말은 만약에 브릭스에 뭐 커런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금 웨이트에 금 무게에다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금 무게에다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금 가격이 달러가 약세가 생긴다. 달러가 약해지면은 금 가격이 오르잖아요. 지금 만약에 1950불 하던 게 올라가지고 이게 2100불이 된다. 그러면은 브릭스 화폐는 가지고 있는 여기서 트레이드 되는 금은 그 양은 똑같잖아요. 정해져 있는 그 양인데 1950불이었던 게 2000불이 되는 거니까 브릭스 화폐가 자연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겠죠. 그 달러를 약간 인질로 잡고 자기들이 자기네 커런시를 돌리겠다. 다시 말하면은 달러 강세, 금값 하락은 안 일어날 거다, 덜 일어날 거다라고 베팅을 거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달러 들고 있긴 좀 싫고 자존심 상하고 또 언제 브릭스 커런시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을 미국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생션 때리고 달러 못 쓰게 하고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제해버리고 열받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달러에다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금에 연동을 시키고 그 금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달러로 결정이 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 브릭스 커런시는 강세가 되는 거다. 뭐 이러한 형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두 분 봤어요, 이번 주에만. 근데 다다음 주에 결론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한 번만 다시 상황을 짚어보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여기에 열받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겠다. 뭘 자꾸 나한테 틀렸다 그러시나 이 말씀 드렸더니 댓글 중에 달린 게 이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건 아닌데 아마 이런 얘기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한 번밖에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네가 11,000에서 14,000까지 쇼칠라 한다. 뭐 쇼칠라 한다고 하면서 쇼치지 않았다. 여태까지 끌고 온 게 그거 자체가 틀린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영상 찍기 전에 하여튼 너 쇼칠라 그러면서 안 치고 뭐 14,440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자체가 뭐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듣고서는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여서 처음에는 거의 뭐 이거 나한테 시비 거는 수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맞고 틀리고 지금 솔풍경이 드리는 말씀이 주식 방향이 향방이 맞았다 틀렸다 이거를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거시는 게 아니라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이 몇십 분이든 몇백 분이든 숏을 잡고 계셨든가 아니면 숏 때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저 솔풀경의 비관론을 들으신 거예요, 이게. 언제 제 영상을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되거든. 말 되는 얘기를 좀 하니까 다른 방송 플러스 솔풀경 방송에 힘입어서 숏을 새로 때리셨던지 아니면 유지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손실이 계속 쌓이는 거죠. 주식시장을 오르니까. SB 사태 난 다음에 쭉쭉 오르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한 5주 전인가 6주 전부터 13,800 할 때였거든요, 이때. 저는 11,000일 때는 얘기도 안 했어요. 주식 얘기를. 주식 얘기나 지난 한 6주, 7주 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전에는 제가 주식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싶다고 부동산하고 주식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서브스크라이버가 구독자가 더 늘 겁니다. 이런 댓글도 제가 많이 봤는데 주식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신 없고 어렵고 많이 틀리니까는 말씀을 안 드리다가 제가 이때 되면서 1444에 숏 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이 나오니까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너 계속 비관론을 펼치더니 오, 이 새끼 너 왜 숏을 안 때리고 있었어. 숏을 안 치고서는 너 그렇게 비관론을 펼친 거였어.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약간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너 우리 편 아니었어? 약간 그런 입장이 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지금 14,000에서
이게 계속 타겟을 올려잡고 있잖아요. 1444에서 15444에서 15888.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쭉 풀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하셨을 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떠들 때는 넌 당연히 숏 포지션 치고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죄송한 건 중장기 비관론을 단기 주식시장에 바로 반영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줄 몰랐어요. 제가 그거를 강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작년 말부터 제가 처음 했을 때부터 비관론을 펼치면서 같이 주식시장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많이 오해를 안 사셨을 것 같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2009년에 직접 손실 나면서 뼈 아프게 배웠다 그랬잖아요. 저도. 제 크레딧 스위스에 있었던 그 높은 상사, 높은 양반들도 다 줄줄이 다 틀리고 왜냐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으로 다가오고 크게 판국을 바꾼다는 거를 몰랐으니까 저도 몰랐고 제 윗 양반들도 몰랐고 거기서 우린 또 배웠으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가 그나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페드 푸시 작용을 했습니다. 돈이 만큼 풀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왜 올랐는지 제가 그나마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에는 물론 틀렸을 수 있지만 고점 대비 100% 이상 넘어가기 힘들 것 같고 다른 중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봐도 거의 올 때까지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MD가 지금 2개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2주 연속 나왔기 때문에 한풀 꺾이고 있는 분위기다.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숏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배신감 느끼고 흥분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히 배우고 가실 건 모르셨다면 정부 개입이 판국을 180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정부 개입이 판국을 180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종종 바꿉니다. 많이 바꿔놔요.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그걸 확실히 배우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버티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뭐 나스닥이 됐건 다우가 됐건 숏을 때리고서는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지금은 버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손절하시는 것보다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제 느낌상 100% 크게 넘긴 힘들 것 같아요. 다들 생각들이 그렇잖아요. 지난 12년, 13년 동안 0% 놓고 코로나 때 돈 그렇게 풀고 양쪽 하나 10년 동안 넘게 해가지고 도달한 게 다우존스가 36,200인데 지금 그 예전에 최고점에 98%까지 도달을 해 있는데 더 오를까? 그건 좀 약간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금융적으로 풀어서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산술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느낌상으로 그냥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10수년간 계속해서 0% 놓고 QE를 해가지고 도달한 게 여긴데 지금 5.5% 금리 와 있고 QT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비슷하게 갔다면 이걸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냥 감이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잡힌다는 거예요. 감이 잡힌다? 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놀리는 거 아닌데 제가 더 짠한 건 여기서 지금 저한테 배신감을 느끼시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이 화난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속도를 보잖아요. 겁나 빨리 다르세요. 네, 그러면 뭐냐면 제가 미우시면서도 제가 영상을 올리면 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는 떨어질 거라고 보나라고 그 뷰가 생겼냐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을. 그러니까 즉 저를 보면서 이걸 애징이라 그러나요? 러브 헤이트 릴레이션십 같은 거죠. 이 새끼가 뭐라 그러는지 듣고는 싶은데 이 새끼 예전에 너 나 배신 때렸던 놈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 교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저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게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해서 영상 방법을 계속해서 임프루브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우선 하고 있는 장기 이론하고 단기 실전을 갈라놓은 거 그거 자체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새로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이 오해를 덜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시청자분이 야 이거 2개를 갈라놓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 2개가 어떻게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전 히스토리를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자, 44분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하고 갈게요. 침체 오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침체 업승으로 바꿨는데 무슨 일이냐? 엄청난 재정 적자를 풀기 때문에 리세션을 늦출 수는 있어도 이럴수록 파월 아저씨가 더 금리를 못 낮출 것 같고요. 금융위기 나중에 올 사이즈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와요. 오는데 어설픈 침체는 아니고 크게 말씀드렸던 그냥 그런 리먼 100배가 됐든지 큰 금융위기가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살짝 뭐 성장률이 떨어지는 오름에 그런 0. 몇 프로 갖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파이낸셜 리셋을 걱정해야 되는 리먼 100배가 오는 그런 게 그런 걸 더 걱정해야 될 것 같고 유치한 댓글을 하는 거는 제발 그만하시고 제가 이거 쫓아다니면서 지울 시간 없으니까 COT 같은 거 Commitments of Traders Report 정보 같은 거 후지다 그러시는데 맞아요. 본인이 투자하시는 스타일에 맞는 지표를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거고 몇 시간만 홀드하고 있다가 팔고 막 이러는 분이면 초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안 맞죠, COT가.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정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쓰는 자료가 맞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저는 보통 뭘 하나 사면은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가 COT다. 뭐 그래서 쓰는 거니까. 고점 대비 7, 80%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가격대를 말하는 거냐 너. 그건 당연히 시청자 개인분 여력에 따라 다르죠. 5억짜리 집일 수도 있고 50억짜리 집일 수도 있고 만약에 100억 하던 집이 반토막이 나서 50억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반토막이 났지만 스틸 50억짜리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여력이 나는 5억밖에 못 살 수 있는 사람은 100억이 50억 된다 그래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중은행에서 주담대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고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거를 방관할 수밖에 없는 정부, 한국 정부가, 한국 부모가 힘이 떨어져서 더 이상 은행, 기업, 개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율이 불안해지니까 그렇죠? 우리 한참 얘기했던 CET 레이쇼 있잖아요. 이 CET 레이쇼를 봤을 때 분모를 늘릴 수 없는 상황. 즉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대출이니까 이 위에는 자본이고 죄송해요. 제가 원래 글씨 못 쓰는데 이게 터치 스크린에서 쓰려니까 더 안 써지네요. 그렇잖아요. 자본은 그냥 묶여 있으니까 체인지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10이고 대출이 만약에 지금 100이 있으면 얘가 10% 나오는 건데 이거를 대출을 110, 120으로 못 올려줄 거 아니에요. 자본이 그냥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깎여 먹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그 대출이 안 나온다고요. 여기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이 안 나와요. 주담대가. 신청하면 뭐 예를 들어 원래 3주면 나오던 게 6주, 7주가 돼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벌써 우리는 큰 문제를 겪고 있을 상황이고 그때가 되면은 집값이 마구 떨어진다. 이런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요즘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한국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곧 한국 얘기도 더 커버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하여튼 트레이딩에 관한 얘기가 더 많았고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디스카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메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